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토크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권상희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권상희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흥행제주 오펜하이머, 영화보다 더 영화 같던 그의 삶.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전말, 직원 열심히 일하는데 팁 주실래요? 오늘도 정말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눠볼지 궁금합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흥행제주 오펜하이머 영화보다 더 영화 같던 그의 삶입니다. 요즘 극장 가는 소문난 잔치에 역시 먹을 것 많다 이런 느낌인데요. 볼 영화들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오펜하이머 흥행몰이가 상당하거든요. 단연 지금 오펜하이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저는 아직 예매를 못했어요. 네. 평론가님 보셨나요? 제가 15일 날 개봉한 날 봤고요. 그리고 네. 오늘 저희 이슈로 다뤄지기 때문에 어제 한 번 더 봤습니다. 2번 보신 거예요 벌써? 네, 왜냐하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은 늘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안 하고 봤을 때의 느낌과 하고 봤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보기 위해서 어제 2번째 봤는데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지금 이 영화가 호불호가 갈린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네. 저도 불호였어요. 일단 네. 3시간이라는 길어요. 엄청난 그렇죠. 시간 참아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피로도를 준다는 관객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러닝타임이 긴 영화를 딱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봤었기 때문에 사실 영화가 딱히 좋은 영화지만 내가 좋아하지는 않는 영화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어제 다시 한번 봤더니 글쎄요 곱씹을수록 좋은 영화는 좋은 영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내 개봉 첫 주에 159만 관객 돌파했습니다.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놀란 감독의 전작이죠. 인터스텔라보다도 흥행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인터스텔라 하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그런 영화잖아요. 지금 흥행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개봉 첫째 주에 77만 관객 동원을 했고요. 오늘 박스오피스 집계된 상황을 보면 168만이에요 벌써. 네. 근데 사실 놀라운 게 이게 개봉 당일 워낙 이 관심을 크게 받았던 영화이기 때문에 55만 명 입장을 했어요. 개봉 첫날. 근데 첫날 반응이 호불호가 갈리면서 그 다음날 14만 명으로 관객 수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계 상황이 168만이라는 건 역시 좋은 영화는 좋은 영화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매출 관련해서 인터스텔라랑 비교를 해보면 개봉 첫 주에 국내 누적 매출액이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는 154억 8천만 원을 넘었었는데 지금 이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16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펜하이머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관객들 역시 오펜하이머 신드롬에 탑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개봉 2주차 맞았는데 예매율 1위예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텐트폴 영화들 개봉을 줄줄이 다 했습니다. 7월 말부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월 하반기에 더 뭐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영화 개봉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흥행 가능성 또한 점쳐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전 예매부터 열기가 사실 엄청 났었잖아요, 평론가님. 아무래도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스타성과 흥행성도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국내 팬들의 신뢰와 지지를 또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도 좋아하는 이 놀란 감독의 전작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뭐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인터스텔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영화도 제가 2번 봤어요.
했어요. 처음에 보고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이제 물리 공부를 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웜홀이라든지 블랙홀 같은 경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고 봤더니 새롭게 보여지는 작품, 새롭게 볼 수 있었던 작품이 인터스텔라인데 이 영화 역시 169분, 러닝타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는 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한 뭐 신뢰가 그만큼 두텁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SF 영화가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블랙홀 같은 물리학적인 용어들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구현해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SF 영화 하면 차갑다라는 이미지, 선입견이 있는데 가족의 사랑이라는 또 화두를 꺼내 들면서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을 부각시킨 그런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객들에게도 특히 큰 사랑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뭐 인터스텔라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꼽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엔데믹 이후로 만난 놀란 감독의 또 첫 영화라서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극장에서 꼭 보겠다. 오펜하이머는 극장에서 보겠다. 이런 충성도 높은 관람객들이 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오펜하이머에 대한 소개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너무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직까지 지금 개봉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영화이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아주 대략적인 것 개괄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펜하이머 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론 물리학자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되게 모순된 상황입니다. 세상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선택을 해야 하는 천재과학자 오펜하이머의 핵개발 프로젝트를 담은 영화가 바로 오펜하이머입니다. 배우 킬리언 머피가 오펜하이머로 분해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친숙한 배우죠. 맷 데이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펜하이머 평전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토대로 해서 기획된 전기 영화인데 사실 프로메테우스 하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의 이름이 프로메테우스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코카서스 산맥의 세 곳으로 묵혀서 이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오펜하이머 역시 원자폭탄을 가져다 줬지만 그로 인해서 고초를 겪은 상황 고스란히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데요. 뭐 이 프로메테우스의 숙명, 오펜하이머의 숙명과 닮아 있기 때문에 평전의 이름 역시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지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내용 자체도 이제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평론가님께서도 호평도 있었지만 또 혹평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흥행이 일단 이 놀란 감독 때문이다. 일단 감독의 유명세 때문이다. 또 이런 의견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고요.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영화는 감독 예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인 감독이 어려운 게 본인 이름값이 아직은 형성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흥행에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감독이고 우리나라의 이 관객들에게 특히나 사랑받는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그 이름만으로 사실 예매를 하겠다고 했던 관객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오펜하이머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뭐 핵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나치, 히틀러와 또 연관돼서 개발이 됐다라는 부분도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저는 감독의 유명세뿐만 아니라 이 영화가 갖는 소재의 상징성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 흥행을 주도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 흥행이 계속되지 않을 것인가. 작품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주인공이 물리학자고요. 또 원자폭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어려운 과학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 사실 인간 오펜하이머의 삶에 더 집중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오펜하이머라는 인물과 그 주변 시대상을 알고서 영화를 본다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부가 필요한 영화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기능 가운데 하나가 오락적인 기능이에요. 보고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장을 찾는데 이 영화는 많은 것들을 사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껏 내 스트레스를 풀겠다라고 작정하고 가시는 관객분들한테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조금 가지고 가신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일단 이 영화에 나와 있는 이 프로젝트 가운데 맨하탄 프로젝트, 네.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942년부터 1946년까지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순도 높은 대량의 핵연료로부터 연쇄 반응을 발생시킴으로써 역사상 유례없는 다이너마이트 킬로톤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성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이 프로젝트가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1945년 이 맨하탄 프로젝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 프로젝트의 산물로서 생산된 핵무기, 강력한 에너지 분출뿐만 아니라 피폭된 지역의 오랜 기간 이 방사성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역사적인 아픔을 통해서 아시게 됐을 텐데요. 역사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을 했습니다. 독일이 항복을 했는데 사실 이 맨하탄 프로젝트가 가동됐던 배경을 본다면 오펜하이머가 히틀러, 그러니까 나치보다 우리가 먼저 핵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인류에게 평화를 주겠다라는 목적이 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히틀러의 통제를 받던 독일 과학자들 태업을 했던 건지 아니면 실제로 원자폭탄을 게임 체인저로 보지 않았던 히틀러의 판단 미스 때문인지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핵무기 개발에 그다지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괄목한 진척 또한 이루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과학자들이 미국 대통령을 설득시키면서 핵무기 개발을 재촉하러 뛰어다녔던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망연자실하게 된 거죠. 히틀러보다 우리가 먼저 핵 개발을 해서 우리 인류에 평화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히틀러는 여기에 딱히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자폭탄 이 개발을 멈추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만나러 과학자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과학자들이 개발을 시도할 수는 있어요. 시작할 수는 있는데 무기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 사실 과학자들의 몫이 아닌 거죠. 정치인들의 몫인 겁니다. 여전히 이 원자폭탄 사용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원자폭탄을 사용함으로 해서 패권국 지위 독점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실 정치인들이 놓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입장과 정치인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947년 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원폭 투하가 되면서 사실 전쟁이 종식되기는 했지만 세계 2차 대전이 종식이 됐지만 이로 인해서 과학자들이 기뻐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전쟁 종식이라는 대단한 성과물을 얻었지만 그와 반대로 상당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냈고 그 피해자가 이 원폭 투하됐던 그 시대 그때에만 발생했던 게 아니라 대대로 피해 사실이 전해지면서 관련 다큐멘터리들도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상당히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원자폭탄 이야기, 이 배경을 알면 이 영화를 더 좀 심도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본 원자폭탄 투하 때문에 이제 임명송씨를 막고 일본의 패전을 앞당기겠다는 명분에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최대의 논란거리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투하 사진을 선명하게 얻기에 이제 좀 그 좋은 일본의 주요 도시 중심부만을 골라서 투하 목표를 이제 결정했던 그런 결정과 실행으로 인해서 투하 후 1년여의 기간 동안 민간인이었던 20여만 명이 실제로 죽고 이후로도
100만 명 정도가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때문일까요? 이제 오펜하이머 많은 사람들이 피폭당한 이 참상을 보고 난 후에 수소폭탄 개발과 군비 확장에 또 오펜하이머가 반대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모순이라는 생각이 모순. 듭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렸던 사람이 원자폭탄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게 된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3시간짜리 영화이고 아이맥스로 보기를 많이 권하고 있잖아요. 아이맥스로 보는 게 좋게 그렇게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클로즈업 장면이 많아요. 클로즈업 장면이라는 건 이 어떤 인간의 심리 변화에 포커스를 둔 카메라 워크가 바로 클로즈업인데 이 클로즈업을 많이 사용한 이유가 그만큼 사실 모순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펜하이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사실 살상 무기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죠.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원자폭탄의 아버지였지만 지금 이 사실 모순됐다라는 게 이제 이 원자폭탄 개발을 하면서 더 강력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위에서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네. 그러면서도 역설적이게도 뒤늦게 반성하고 더 위력적인 수소폭탄 개발만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미국 정치권의 미움을 받아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네. 합니다. 1945년 7월 16일에 오펜하이머가 엘로모고도 근처에서 실시한 트리니티 실험의 성공을 지켜보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과학자들이 개발한 실험 성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연구 결과에 감동도 받지만 동시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전쟁 후에 더 이상의 폭탄 개발에 반대하고 이 무기 정책에 대한 가장 혹독한 비평가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이 영화 구조가 반복적으로 관객들에게 이런 부분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살상 무기 자체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봤는데요. 이 본인의 도덕적인 고민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요.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이 이걸 사실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이 오펜하이머에게 이 뛰어난 과학자가 알아야 될 진실을 알려주는데 사실 우리가 이 영화가 이 개봉이 됐기 때문에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오펜하이머구나 알게 됐지만 영화가 개봉되지 않았다면 원자폭탄이 누가 개발을 했는지 사실 과학자들이 아닌 이상 관심을 가질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폭탄을 만들었는지는 묻지 않겠지만 누가 폭탄을 떨어뜨렸는지는 묻는다라는 거죠. 누가 폭탄을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과학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펜하이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까도 제가 과학자들이 죄책감을 갖고 일생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원자폭탄 개발과 그 사용에 대해서 일조한 자신의 책임을 뚜렷하게 인식하면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우리의 도덕적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자연으로부터 뽑아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인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을 개발한 원자폭탄을 개발한 어마어마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나중에 이것이 이제 살상 무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 목숨을 잃게 되는 전쟁으로 비화가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오펜하이머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모순점이고 딜레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참 듣고 있다 보면요. 삶 자체가 영화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는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당하고 또 청문회에 불려가는 등의 또 고초를 겪게 되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 성향으로 봤을 때 오펜하이머를 이제 진보적인 성향, 좌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오펜하이머 주변에 실제로 공산당원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 공산당의 노선을 지지하는 추종자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일부 보수파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련의 첩자가 아닐까 이런 끊임없는 의심이 그를 감시하고 미행하고 도청하게 만드는 거죠. 불행하게도 당시가 이 메카시즘의 시대였어요. 이 오펜하이머가 결국 미국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 보안 청문회에 회부돼서 원자력 비밀
비밀 취급 인가를 취소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국가 원자력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서 배제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게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 한 사람에게 해당된 일이 아닙니다. 넓게 본다면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의 아버지였다가 나중에 원자폭탄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운동을 벌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정책에 반대되는 어떤 도전을 하게 되면 오펜하이머와 같은 수모를 겪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지금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영화 자체가 오펜하이머의 전기적인 영화 이런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이제 원폭 개발 과정 담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그 핵폭탄을 다루는 방식 또 당시의 사회 정치적인 흐름 이런 것들까지 반영하면서 이 해체하는 방식에 관련돼서 굉장히 훌륭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변호사님 네. 이게 원자력위원회가 그의 간첩 의혹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근데 이제 기밀 접근 권한은 박탈을 했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이 원자력위원회 이 결정을 취소한 게 이 오펜하이머가 살아있을 당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12월이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앞서 평론가님께서 언급해 주시는 것처럼 과학자로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광을 얻었었지만 이후 정치적인 문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소련 스파이 혐의를 받게 되면서 혐의가 제기가 된 지 68년 만에 그가 1967년 사망한 지로부터는 55년 만에야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혐의를 벗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오펜하이머의 보안 접근 권한을요. 1954년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오펜하이머가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소련 스파이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되면서 여러 차례 미국 내에서도 혐의를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도 있었고 회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접근 권한을 박탈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원자력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본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또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근 권한 차단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부분을 해제한다고 밝힌 게 불과 지난해 12월에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제야 됐다 이렇게 또 밝힌 바가 있어서요. 그 오펜하이머의 삶이 여전히 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핵무기 개발은 또 여러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계기가 됐지만 그 이후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이 무기가 다시 사용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최근의 상황을 보면 사실 우려스러운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뭐 우리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위협 관련 뉴스, 관련 보도들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부터가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과의 전쟁, 지난해 2월에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동맹국이죠.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핵무기를 넘겨받아서 배치한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벨라루스 대통령이 나토 침략이 있을 경우에 즉시 핵무기 사용하겠다. 뭐 전 세계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핵탄두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인데 러시아가 무려 4,400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과학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핵탄두 수가 9,576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곳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무기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특히나 러시아가 지금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에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에 미국 제일주의를 상당히 목소리 높여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러시아 등 핵 보유국을 상당히 자극한 측면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미국 제일주의가 기존의 레짐 하면 뭐 이 지배구조죠. 이 지배구조 파괴를 불러오면서 어떤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이 군비 확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핵무기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뭐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2013년부터 핵무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핵 개발에 나선 신흥국들, 뭐 여기에 북한도 포함이 되는데 북한 증가율이 100%예요. 그리고 인도 26%, 파키스탄도 20%가 넘고요. 이스라엘 13%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북한 얘기를 여기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이 지금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서 보면 북한의 사례를 상당히 위험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국가가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핵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 그게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핵 개발 비용 자체가 처음에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이 됐죠. 1940년대 당시에 오펜하이머가 핵 개발을 했을 때 투입된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42조 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2조 원 정도면 핵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역시 지금 핵무기 갖고 있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계속 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더 늘려나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멈추지 않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영화 얘기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요, 일본에서는 좀 내용이니만큼 지금 개봉을 보류했다면서요. 일단 언제 개봉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한테는 이 영화 자체가 일본 관객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개봉일이 8월 15일이잖아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에게는 광복을 맞게 된 그런 날이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패전했던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그 패전의 원인이 바로 이 원자폭탄 네. 투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시선이 과연 편하게 볼 수 있을까? 거기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 하면 사실 뭐 미국, 캐나다, EU 연합에 이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 영화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영화 시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크게 사랑을 받는 감독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일본 개봉은 쉽지 않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오펜하이머는 어떤 도덕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서 여러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인류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시기 그 오펜하이머가 했던 고민과 걱정이 영화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점 좀 주목해서 볼만할까요? 느낀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인간 생명 그리고 윤리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이 핵무기 보유와 관련된 또 핵개발과 관련된 우리의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화는 영화일 뿐이 아닌가라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봤습니다. 네, 오펜하이머 여전히 기대가 되고요. 저도 한번 꼭 가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첫 번째 법률 리스트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리스트 토크 두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전말입니다. 지난주였죠.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대낮에, 정말 한낮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피해자가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건 경위부터 평론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피의자 최모 씨 지난 17일 대낮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금속 너클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초기에요. 강간한 혐의가 나왔던 건 이 당시 주위를 지나던 등산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오전 11시 44분쯤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오후 12시 10분경 경찰이 현장에 와서 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이 속보로 저는 뭐 뉴스를 직접 봤는데요. 이 피해자 A 씨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사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식불명 상태다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회복하기를 바랬을 텐데 우리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망했고요. 오늘 오전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법원은 피해자 최모 씨에 대해서 도주 우려와 범죄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20일 피해자 A 씨가 숨짐에 따라서 최 씨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지금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또 국과수의 소견도 나왔잖아요. 네,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소견은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추정된다. 이게 바로 이제 국과수가 밝힌 1차 소견의 내용입니다. 이 머리 등을 폭행당한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질식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피의자 최모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됩니다. 최종 불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경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게 사실 목을 졸라서 질식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건 애초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강력한 또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 너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평론가님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사건에서도 온라인에서 미리 구매한 이 너클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 너클 호신용품이냐, 이거 위험한 물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너클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너클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길래 이걸로 성폭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 사실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검색을 해서 봤는데 방어용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해외 같은 경우는 소지 자체 불법으로 규정을 하거나 별도의 허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이런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너클을 무기로 규정해서 소지를 금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에서 12개 주에서만 너클 소지와 휴대가 가능합니다. 사실 호신용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임에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인터넷 이 여러 사이트들을 보면 호신용품이라고 해서 네. 팔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청소년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유가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제재 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욱더 우려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너클과 관련해서 별도의 제재 또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이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네. 너클을 휴대했을 경우에 이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너클에 대한 법률 개정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요. 너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호신용품들을 보면 뭐 삼단봉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이런 너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호신용품이라면 어느 정도 위협을 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는 맞는데 이걸 사실 나쁘게 활용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걸 지금 청소년들조차도 너무 쉽게 살 수 있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든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좀 위험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점이 좀 문제가 돼서 애초에 이런 제품을 만들 때부터 그리고 구입하는 당시에도 어떤 제재나 관리 단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바이고 사회가 잔인하고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 이런 호신용품이 필요하고 이런 용품이 개발되면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사회 전체의 문제가 좀 건전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최 씨 정보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직업은 따로 없고 PC방에서 주로 게임만 하는 은둔형
외톨이였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지금 부모님과 함께 이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주로 자택과 인근 PC방을 오갔다고 해요. PC방에서 보낸 시간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루에 많게는 6시간 넘게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PC방 한 곳에선 약 2년 동안 570시간 넘도록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통 뭐 명절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이 최 씨가 PC방을 찾았던 것으로 지금 이 최 씨방 업주들에 의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 씨 휴대전화를 지금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통화 기록을 보면 뭐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아는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통화 기록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음식점 등 배달 기록이 거의 전부라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가족들하고 함께 살고는 있지만 또 가족들에 따르면 가족들과도 대화나 뭐 어떤 대면 접촉이 잦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과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사건이 발생하기 8일 전쯤이었다. 이런 지금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 피해자 안타깝게 이제 생명을 달리하신 우리 피해자가 초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당일 사건 당일에도 방학 기간이었지만 연수 때문에 이제 학교로 출근하던 길에 이런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교원단체에서는 공무상 재인정해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발인식이 있었는데 이 발인식에 동료 교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고인이 상당히 제자들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교사였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어제 애도 논평을 냈죠. 이제 피해 선생님 그리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피해자가 이 교직원 연수차 출근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서 이 피해자의 명예 그리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라는 이 관련 목소리를 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이 논평에서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좀 다양한 문제, 그리고 요즘 워낙 정말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사형제 부활 요구하는 의견 정말 자주 보이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사실 이게 지금 흉악범죄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선고는 할 수 있어요. 가능하지만 사형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1997년 12월 이후에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티즌들 지금 사형제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라면서 이 피해자 그리고 유족의 원통함 풀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국민이 더 이상 이런 흉악범죄에 참을 수가 없다라는 목소리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사형제 부활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뭐 집행을 통한 이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국회에서 이 관련 목소리를 냈었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려할 점이 있다는 거죠. 네. 사형제를 실시했을 경우에 이제 외교 관계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EU와의 외교 관계에 심각한 단절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사형제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사형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 심정적으로는 저는 이런 흉악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물론 이게 범죄 예방 효과를 논했을 때 효과가 없다 있다 말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처벌을 내렸을 때 범죄 예방 효과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법감정은 범죄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게 저는 국민 법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이 지금 사형제도 부활해야 된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이 무기형 형법 관련해서 최근에 이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이 관련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이 국회 문턱을 조속히 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같은 지역에서 흉흉한 범죄 일어나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들고 이 지역 이때 돌아다닌 20대 남성 경찰에 붙잡힌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2시께였는데요. 이 바지춤에 흉기를 차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 A씨를 폭력행위 처벌법상 우범자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A씨가 흉기를 휘두르거나 행인을 위협한 일은 없었는데요. 신림동이 무서워서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녔다. 경찰에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인근 지역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요. 한독수 국무총리가 경찰청에 현장 치안활동 강화 긴급 지시를 한 바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런 강력범죄 또 발생하면서 무용론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갑차를 배치하고 경찰 특공대를 배치했던 것이 보여주기식 치안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경찰이 지금 이런 치안을 했던 것이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난동 또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곳이 사실 다중밀집 지역은 아니었던 상황이라는 취지로 이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금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는데요. 사실 살인 예고까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루 평균 12,700여 명의 이 경찰관이 투입됐던 그런 상황인데 사실 불신검문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높냐 낮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습니다. 현행법상 사실 경찰이 불신검문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 지금 경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내일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결정되는데요. 사실 결정된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강력범죄 이제 예방하려면 누구 하나의 노력 내지는 법 개정만으로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어떤 구조의 개전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에 상응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는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 함께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팁 주실래요?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식사를 하고 팁을 줘야 되나 고민이 될 때도 있죠. 이어서 우리나라는 팁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되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도 조금씩 이제 팁을 받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지난달 한 택시 호출 서비스 업체가 감사 팁 기능을 시범 도입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능이 이 관련 앱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한 직후에 이 서비스 최고점인 별점 5점을 준 경우에 팁 지불창이 뜹니다. 뜨게 되면 승객은 1,000원, 1,500원, 2,000원 이 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팁 지불 여부 승객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고요. 만약에 이 택시 호출 서비스 업체 수취하는 수수료도 일단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일절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 기사의 팁 강요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택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승객에게는 환불 조처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범 서비스를 두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 10명 가운데 7명이 이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 도입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가 71.7%고요. 찬성에 더 가까운 의견은 17.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택시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설문을 했는데요. 높은 편이다. 53% 이런 의견을 냈고요. 적정한 수준은 여기에 절반에 못 미치는 24.5%입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 택시 요금 OECD 국가 가운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하지만 승객들이 체감하는 택시 요금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팁 문화가요. 도대체 어디서 처음 시작이 된 건가요, 변호사님? 사실 팁 문화 유래 이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해 보건대 16세기에서 17세기경에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유럽 상류층은
사실은 하인들을 부릴 수가 있었잖아요. 이 귀족들이 하인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그 관습으로 이제 팁을 줬던 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남북전쟁 이후에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흑인들이 노예 해방과 함께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서비스업 자체로 뭐 임금이 높지 않죠. 낮은 임금인 곳이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팁을 받게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팁이 상당히 보편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서양에서의 팁 문화가 일반적이고 보편화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문화라고 보기 어렵죠. 뭐 사실 고깃집이나 횟집 같은 데 갔을 때 종업원이 상당히 서비스를 잘해주면 고맙다는 의미로 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팁의 개념보다는 사실 정의 개념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국내에서는 아직 팁 문화가 좀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택시 요금도 사실 굉장히 올랐죠. 그렇죠. 택시 타기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는데 택시 말고도 서비스업 곳곳에서 팁을 요구하는 곳이 늘고 있나 봐요, 평론가님. 이와 관련해서 지금 누리꾼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이제 주문하고 있는데 팁을 요구받았다라는 사례가 올라온 겁니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주문을 받는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팁 어떠신가요? 라면서 이 A씨에게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는데 화면에 이제 결제하도록 돼 있는 거죠. 5%, 7%, 10% 이렇게 팁으로 줄 수 있게 하는 선택지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간당 이 최저임금 네.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법적 최저임금 이 구속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왜 팁 문화를 도입하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팁이 배달비처럼 고착화될까 겁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외식비까지 폭등했는데 팁까지 웬 말이냐 이런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이 부분도 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평론가님. 누리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직원이 일 잘하면 사장님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서비스를 받은 손님에게 팁 비용까지 넘기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한 생각이에요. 저 역시 이 가격 안에 서비스 포함된 팁 가격까지 다 포함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변호사님 식품위생법을 보면 관련해서 뭔가 내용이 나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식품 적객업소에서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격을 표시할 때 왜 외국 나가서 우리 음식 주문하면은 햄버거 20달러네 하고 20달러만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세금이 소위 말하는 그 세금이 봉사료가 네. 별도로 붙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가격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별도로 매길 수 없고 최종 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만 가지고 놓고 팁 자체가 아예 불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우리 민법상 자유로운 의사 표시에 따라서 서로 합의하에 돈을 주고받는 그런 개념이라면은 네. 이 지불한 금액 외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 내가 자발적으로 낸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자발적이지 않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또 이 팁 문화 하면 사실 미국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미국 가면 항상 팁 몇 프로 줘야 그렇죠. 되냐 이런 게 항상 논란인데 오히려 또 미국 내에서도 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면서요. 미국 하면 팁의 나라인데 미국조차 지금 팁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야금야금 오른 팁 어느새 비용의 40%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참 많죠. 별다방. 이 별다방 같은 경우에 키오스크 화면에서 팁 결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다방 이용하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 이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커피를 가져다가 먹고 가져다가 이 컵을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지 종업원들이 일절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했을 때 이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주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키오스크에서 지금 팁에 대해서 아예 0%는 없습니다. 5%, 10%, 15%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것 자체가 팁을 선의로 줘야 하는데 팁을 강요하고 있는 거냐 이런 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 유명 유튜버가 1.69달러짜리 베이글을 키오스크로 주문을 했는데 팁이 1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관련해서 팁 피로감이 상승돼서 이런 신조어까지 나왔어요. 팁플레이션.
이런 게 바로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다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낮은 급여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팁을 좀 장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일찌감치 팁이 이미 문화와 어떤 사회 속에서 룰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팁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반발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팁 문화 도입 우리나라에서도 정착 가능할까요? 모든 일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뭐 이게 저는 모든 사례에 다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외식 물가 상승률 상당히 높고요. 물가 상승률 지난해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 기름값도 걱정할 정도로 물가 상승률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높습니다. 이 물가 자체가 우리가 지갑을 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팁까지 근데 이게 팁 문화 자체가 뭔가 선의로 베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팁을 선택하세요라고 선택지를 주는 것 자체가 강요로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자체는 지금 이 시기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든지 어떤 문화가 정착되려면 사회 분위기도 고려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 참 공감이 가는 시점입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